음, 자, 시작해 봅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200 중국 성당시대, 당나라의 가장 시가 화려하게 번성하던 시기에 이태백이라고 불린 200의 산중 문답, 산에서 묻고 답하다. 어, 실언, 절구의 한시다. 그래서 산, 한, 간. 여기 각각 기, 승, 결의 마지막 단어가 라임으로 안 이런 발음에 라임을 걸었다라고 했습니다. 어, 7어는 7원시는 네 글자, 세 글자로 일반적으로 해석한다고 했지요. 문, 여, 하, 의, 처, 벽산, 소, 이, 부, 답, 심, 심, 자한, 도하, 유수, 향, 연, 거, 벼류, 천지, 비, 인간. 여자는 나여자라고 했죠. 나에게 물었다. 의미가 무엇이냐? 어떤 의미? 푸른 산에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청산이라고 할 정도의 이 푸르른 산에 처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산에서. 어,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왜 산에 살아요? 왜 푸른 산에 사나요? 도시로 가고 출세하고 높은 명성, 부귀 공명을 추구하지 왜 이런 벽산에 살아요? 그런 질문에 소위 부답한다는 거죠. 이자는 말 이을 이자인데 and 또는 벗의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벗으로 해석하면 되겠지? 웃으며 답하지 않는다. 음. 모든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답할 이유도 없고 답을 할 수도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답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때? 마음은 스스로 한가하네. 웃으면서 답하지 않지만 마음은 스스로 한가하네. 저절로 한가하네. 도화유수. 우리 도화라고 하는 것은 복숭아꽃이잖아. 어, 오늘 선생님이 그 서산의 안견 기념관에 갔더니 몽유 도원도에 이 사본이지. 진보는 일본에 있어서 이 몽유도원도 무릉도원의 꿈을 세종의 세 번째 아들인 안평대군이 무릉도원에서 노는 꿈을 꾸었는데 그 그림을 당대 최고의 이 목객 그 화가인 안경 뭐 조선 3대 화가 중에 하나로 손꼽히죠. 안견이 그렸다는 몽유도원도를 선생님 서산의 안경기념관에 가서 뭐 이런 이것저것 보면서 몽유도원도를 봤는데 어, 좀 이렇게 약간 감동적이었거든. 이 도화 여기서도 나오는데 복숭아꽃에 나오면 이상 그냥 이상적인 세상 우리
도연명이라고 하는 시인의 도화원기를 보면 어,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자연 속에 숨어 있는 이상 세계가 있고 그곳에는 전쟁, 세금, 수탈 이런 것들로 피해서 온전히 자신들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찾아갔지만 그 어부가 그 무릉도원은 다시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자연 속에 숨어 있다는 그 신비한 이상 세계가 이 도원, 무릉도원인데 무릉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복숭아콘이 같이 나오면 이 무릉도원의 표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복숭아꽃 흘러가는 물에 어, 담담하게 거한대. 한대. 별유천지 비인간. 이 천지로부터 따로 있어서 인간의 속세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계이고 어, 마치 신선들이 사는 세계, 이상 세계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이백의 산중문답입니다. 자, 오늘 박창국 서울대 철학부 교수의 내 삶의 예술을 드릴 때 니체 두 번째 시간이지요. 지난 시간에 좀 급하게 정리는 했지만, 어, 우리의 삶은 그 니체가 볼 때, 어, 불교라든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쇼펜하우 같은 독일 철학자들, 이런 독일 철학자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인생은 고통스러운 인생이다. 이런 것을 이제 염세주의라고 하잖아. 세상을 실증내는, 세상을 실증내는 주의. 세상 살기 싫다. 세상은 나쁜 세상. 이렇게 생각하는 걸 염세주의라고 하는데, 대체로 이런 그 세상 고통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보성제라고 하지. 불교의 진리나 쇼펜하우어도 인생은 고통스럽다.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고통투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니체도 일부 동의하지만 그렇지만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삶는 방식으로 예술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대표적인 예술로 이제 그리스 비극. 이 그리스 비극에 주목한 거지. 니체의 가장 첫 번째 이제 책이 비극의 탄생인데, 이 그리스 비극의 탄생이지. 이 비극 안에, 어, 인생은 고통이지만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고, 또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한테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 비극이고, 그 비극은 아폴론 질서라든지 태양신이지. 아폴론적 예술이라는 것이 있고, 디오니소스. 이거는 케이오스지, 카오스, 혼돈, 광기, 몰입, 이런. 디오니소스, 주신, 술의 신, 바쿠스라고도 불리는, 주신, 술의 신적인 예술. 그래서 이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면서 아폴론적인 예술은 이 세계를 정적인 것으로 보고 질서로 보면서 이 세계에 대해서 객관화하면서 마치 이 세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어떤 것.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은 이거를 개별화의 원리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우리는 개인으로서 따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이다.
이런 분리의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이제 아폴로적 예술과 어, 아예 그냥 술과 광기 몰입 이렇게 해서 근원적인 일자라고 하는 아주 근원적인 이 세계의 구분들, 모든 구분들이 다 무화돼서 없어져서 우리가 몰입하고 세계가 내가 하나가 되는 우리 통상 물화일체라든지 혹은 몰아의 경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나라고 하는 것과 세상이 일체를 해서 나와 너의 구분이 없어지는 그런 수준으로 들어가는 이 광기와 몰입의 이 디오니소스적 예술.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허무한 인생을 건너가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니체가 어, 예술과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난 시간에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 선생님 서평을 좀 소개하고 선생님 생각할 때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그 내용들을 약간은 어렵지만 같이 선생님이 이해한 방식대로 물론 뭐 선생님도 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으로서 이해를 하는 건데 어쨌든 선생님이 이 책에서 가장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너희가 이런 예술이라든지 혹은 어, 예술 철학 혹은 니체의 사상 이런 것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하고 모의고사에도 니체의 예술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 그래서 한 번쯤은 만나게 될 거야, 시험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너무 낯설지 않게 그냥 배운 지식을 좀 쌓겠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문예준, 문예준 군, 네, 잘 따라오고 있나? 예, 그래. 자, 이 세계는 있는 그대로 완전하고 아름답다. 이 책이 156페이지인데, 이 세계는 있는 그대로 안전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긍정이잖아. 어떻게 하면, 어, 사실은 우리 이 세계는 고통스럽고, 이 세계는 부조리하고, 이 세계는 혼돈에 빠져 있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쉬워도 그런 엉망진창인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 이 어마어마한 갈등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어나는 지금 이 사회, 이 세계를, 우리가 사는 세계를 어떻게 온전히 이렇게 긍정할 수 있지? 이 세계가 별의별 나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부조리한 일들, 억울한 일도 가득 차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완전하고 그런 것이 어떻게 완전하고 아름답지? 이 긍정에 도달하는 과정에 니체가 생각하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지. 이 무한한 긍정. 물론 선생님도 뭐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긍정할 수 있지라고 하는 어, 궁금하긴 합니다. 읽어보자. 어, 이 박창욱 교수의 이 책은 니체 사상을 전체를 이렇게 조망하면서 완전히 초기의 작품인 이 비극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글을 쓸 때, 초기의 니체에 대해서 후기 니체가 나중에 이 바그너라고 하는 음악가하고도 이렇게 갈등이 되고, 그리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도 삶에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는 예술가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존재라면 그걸 완전히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초월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삶에 예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후기의 니체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냥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각각의 사는 삶들이
이 삶을, 이 고통스럽고 부조리한 이 세계의 삶을 우리가 긍정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술이 꼭 필요해. 라고 생각하던 초기의 니체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후기의 니체는 그런 구분 자체가 잘못됐고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예술이다. 내가 예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 후기의 니체는 현상 세계가 갖는 고통과 모순 그리고 갈등에도 불구하고 현상 세계 자체를 완전한 것으로 본다. 후기 니체는 근원적 일자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세계는 사실은 하나라는 거지. 우리가 모두 이 개별로 존재하고,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고, 남과 여가 분리되고, 뭐 이렇게 서양과 동양이 분리되고, 이런 분리의 방식으로 질서 정연하게 이해하는 그런 세계는 일종의 환상으로 질서 정연하게 배치하기 위한 인간적인 일종의 환상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은 이 세계는 이 고통과 무슨 부조리 속에서 이 분화되지 않는 그 하나의 덩어리다. 여기는 선생님과 제자로 나뉘는 이런 것들은 그냥 인간적 분리라면, 분류 체계라면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다 하나라는 거죠. 이제 근원적 일자라는 개념이죠. 로서의 세계 의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고 하는 이 쇼펜하우어의 개념에서 의지라는 걸 갖고 왔는데 의지는 그냥 뭐 욕망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후기에는 이렇게 생각했던 초기의 생각을 포기하면서 세계가 무수한 힘을 향한 의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전체의 덩어리로서의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 설정의 개념을 안 만든다고 폐기해버려서 자기가 만든 개념을 그리고 그냥 모든 한 개인이 힘을 향한 의지 어떤 욕망을 향한 의지 더 나아지려는 의지 이런 의지의 합이라고 생각한 거지. 이런 의지는 자신을 강화하고 고양은 높이고 드날리다라는 뜻입니다. 높인다 이거예요. 의지이기에 서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투쟁하게 된다. 의지는 자기가 높은 존재 되려는 것이니까 투쟁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건강한 의지는 이런 세계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강한 힘을 시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숭고한 아름다움과 완전성을 갖는 세계로 경험한다. 어, 쇼펜하우어도 마찬가지고 니체도 마찬가지인데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니체는 이제 이거를 힘의 의지라든지 뭐 권력의 의지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의지가 있고 부정적인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생명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다른 존재 보다 우월하고자 하는 이 우월감을 갖고자 하는 이 욕망으로서 의지가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일단. 우리 모두가 남들보다 잘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생각은 뭐, 음, 자신들을 잠깐만 돌아봐도 뭐 그럴듯하다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긍정적인 의지, 강한 강자의 의지가 있고 약자의 의지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긍정적이고 진정한 강자의 의지는 자기보다 더 높은 강자와 대결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의지라는 거예요. 반면에 약자의 의지는 자기보다 약한 존재와 대결해서 약한 존재를 손쉽게 굴복시켜서 자신의 강함을 손쉽게 얻어내는 거지.
그러면 이 똑같은 자기가 우월하고자 하는 마음이지만 이 약자를 굴복시키는 방식으로 우월한 것은 너무 게으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가 문제냐면 이것은 자신을 성장시키거나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 수 없는 방식이라는 거지. 심지어 비겁한 방식이지. 니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중학교 때 그 약한 애들 괴롭히는 애들 뭐 요즘 뭐 참교육 이런 그 넷플릭스 시리즈가 엄청 인기라고 하던데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심지어 약하다 못해 돌아가신 분을 고인을 모욕하는 방식으로 이 자신의 우월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자기가 성장하려고 하는 그 힘의 의지가 왜곡된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이렇게 곤충들 날개를 막 찢어버린다든지 이런 거. 우리가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 특히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서 약한 애들 막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야, 그러지 말고 차라리 니네 학교에서 제일 강한 강자하고 다이다이로 붙어가지고 차라리 털리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왜 자기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존재에 대한 존경을 하고 패배하면 나한테 이기는 사람의 능력과 힘에 대한 존경하고 만약에 내가 이걸 극복해서 내가 더 강해진다면 이 패배한 사람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 이게 진짜 강한 힘의 의지고 이게 진정 자기를 성장시키는 방식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복싱을 배우는데 내가 뭐 한 3년 복싱을 배웠어. 그런데 이제 갓 들어온 애들 막 이렇게 갖고 놀고 막 코피 터트린다고 좋아하는 건 그건 찌질한 거고. 근데 물론 이 찌질한 속성 안에도 힘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잘못 발현되는 형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서로 목소리 붙어라. 그래가지고 코피 터지면서 혹시 이긴다면 이기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너는 성장할 것이고 만약에 이긴다면 그 이긴 존재로서 진 존재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런 것들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지. 오늘 선생님이 그 아까 얘기했는데 안견기념관에 가려고 서산에 갔는데 서산에 플래카드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충남 도지사로 당선된 무슨 당 누구누구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충남도지사에 당선된 걸 감사하면서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어, 김태흠 지사 그러니까 자기랑 선거에서 패배한 지난 4년 동안 이 충남지사를 하던 반대당의 김태흠 지사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써붙인 플래카드를 봤어. 선생님은 물론 이제 뭐 특정 정당에서 이기고 지고 어떤 사람이 더 나은 도지사가 될 것인가 이건 알 수 없잖아. 그런데 어쨌든 현재 도지사로 당선돼서 그리고 어떤 진 사람 있잖아. 자기랑 경쟁에서 진 사람에 대한 격려와 수고와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강자다 이렇게 생각했어. 노자라고 하는 그 도덕경 책에 보면 어, 승자, 상대, 처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긴 사람은 상갓집의 예로 처신해라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어, 오늘 이 플래카드를 보면서 오늘 사실은 수업 준비를 이걸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니체가 얘기하는 강한 진정한 강자의 힘의 의지
음, 약한 사람 괴롭히는 건 찌질한 힘의 의지. 이렇게. 비극의 탄생은 아폴론적 예술을 논하는 부분에서 개별화 원리는 아까 얘기했지? 이 세계로부터 이렇게 좀 벗어나서 어,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질서 정연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자꾸 이렇게 나눠보는 거잖아요. 뭐 성인과 미성년 혹은 남성과 여성 혹은 뭐 흑인, 백인 뭐 이런 식으로 세상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개별에 한 명 한 명이 시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단독자로서 이해를 하면 왠지 잘 이해가 된단 말이야. 이게 이제 아폴론 등 예술이 추구하는 질서, 개별화의 원리 이런 거지. 개별화의 원리에서 규정되고 있는 현상 세계를 근원적인 의지가 자신을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해 창조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어, 근원적인 일자의 의지가 세계의 의지가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이 고통스러운 현실과 부조리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개별적인 개별화의 원리로 분류와 뭐 이렇게 체계를 통해서 이해하는 방식. 그래서 이제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창조하는 것. 그러나 디오니소스적 예술 이거는 뭐야? 몰입과 이 하나로 다 수렴하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이런 거잖아요. 에 대해 논하는 부분에서 이 개별화 원리, 아폴론적인 예술을 만악의 원리, 모든 악이 여기서 시작된다. 분리되고 이탈되고 단독자로 인간은 고독한 존재고 소통할 수 없는 존재고 뭐 이렇게. 그리고 디오니소스적 통일 상태에서는 개별화 원리에 따라 규정된 현상 세계를 부정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보면 니체는 인간들 사이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 사이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고통이 사라진 상태를 이상적인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지금 박창국 교수는 선생님이 이 부분 되게 흥미있게 읽었는데, 이 이상적으로 보는 것, 고통 사라진 게 이상적으로 보는 것, 이 부분이 니체가 범하고 있는 어떤 논리적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니체는 이런 갈등과 대립, 고통 상태 그 자체로 이 세계는 그대로 완전하고 아름답다고 주장하면서 이 갈등과 대립이 사라진 어떤 이 근원적 일자로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는 상태, 분리되지 않는 상태, 아폴론적인 이 마야의 원리, 만학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이 상태를 이상적인 것으로 본다면 이게 논리적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나 바로 이렇게 모든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합의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이성적으로 본다는 것은 개별화 원리에 따라 규정된 현상 세계를 니체가 전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한 현상 세계는 인간들 사이의 차이와 차별로 지기 때문이다. 힘을 행한 의지가 강건한 자에게 이 세계는 그것에 존재하는 온갖 고통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세상은 아름답고 힘에 약한 힘을 향한 의지가 약한 자에게는 불완전하고 추악하고 부도덕한 것처럼 이 세계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강한 자니까 이 세상이 자기 맘대로 약한 사람들 굴복시키고 그러니까 이 세상 아름다운 거 아니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잖아. 강자에게 도전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와 결어서 그처럼 나도 고양되기 원하는 오늘의 나를 극복해서 내일로 더 나아가고자 하는 이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이 세계의 부족일이나 안 좋은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 어떤 도전의 환경으로서 나한테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뭐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똑같은 가난한 집에 태어난 두 명이 있다고 할 때, 한 명은 이 가난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나의 생명력을 이 어떤 세상을 보는 더 강한 의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가난한 상황 때문에 이 세계는 부조리하고 이 세계는 출발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나는 도전해봐야 안 될 거고 그러니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좀 이게 털어가지고 내 삶을 좀 낫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이 힘의 의지가 약한 자는 이 세상을 보는 똑같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문혜준, 네. 이해가 되냐? 조금요. 음. 그래서 일배는 해야겠냐 안 해야겠냐? 하면 안 됩니다. 일배는 하면 안 되지. 일배를 하는 건 이 자신의 힘의 의지를 약한 사람에게 쉽게 이기는 방식으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방식으로 모욕하고 그래서 자기도 몰락하는 어떤 인간들이죠. 자, 선생님이 읽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우리가 사람이니까 불가피한 고양, 높아지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다른 존재와 투쟁할 수밖에 없다. 위에서 나온 얘기지. 이 아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인도 신화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만드는 분쟁을 만드는 그 악마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 악마가 만든 세계, 지옥 같은 세계를 아수라라고 하는데 이런 끊임없는 투쟁이 아수라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술의 신, 주신 디오니소스의 시종인 현명한 사람 실레노스의 말처럼 죽음뿐인가? 이 책에서 그 디오니소스의 시종,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같은 이 현명한 사람 실레노스, 반인반수 뭐 이런 거지. 얘한테 그 마이다스라고 하는 왕이 세상에 가장 좋은 지혜는 인간한테 무엇인가요? 이렇게 어, 물어본 거야. 사티로스인 실레노스한테. 그랬더니 뭐래? 가장 좋은 것은 그대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태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고 무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거 할 수가 없잖아. 유잖아 벌써. 그러나 그대에게 차선 두 번째 그냥 제일 좋은 것은 이왕 태어났으니 너 이거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두 번째 것은 바로 죽는 것이다. 아,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염세주의의 끝판이지. 음. 그냥 인생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이 세계는 왜 이렇게 부조리하지? 이 세계는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지? 이렇게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잘못됐지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사람의 이 신화적 인물의 말처럼 그냥 이 세상은 잘못 태어난 것이니까 빨리 죽는 게 제일 좋다. 뭐 이런 이 극단적인 염세주의로 가는 거지. 근데 이렇게 안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냐면 니체는 예술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리스 비극이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다 우리한테. 불교나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이 실증낼 염자입니다. 이외에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니체의 사상이다. 세계를 고통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처님이나 쇼펜하우어와 니체가 마찬가지지만 고통에 대처하는 또 다른 관점을 그리스 비극에 내재하는 원리를 통해 제시한다. 니체가 볼 때 진정한 비극, 진정한 예술은 인간의 삶이 부조리한 고통이라는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고통인 거를 숨기는 방식은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분명히 고통이거든.
세상 삶은 분명히 무질서고 부조리고 이거를 숨기는 방식으로 내가 알바를 열심히 하면 누군가 갑자기 잘생긴 어떤 돈 많은 재벌이 나타나서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헬기를 태우면서 나랑 일본 가서 라면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나를 구원할 이런 신데렐라의 이야기 이런 걸로 이 진짜 세상의 부조리나 고통을 이렇게 은폐하는 건 그건 아니 진짜 아니라는 거지. 그건 잘못된 것이. 세계를 질서 정연한 어떤 것이라고 학문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것들, 해피엔딩들 이런 거는 세계를 잘못 그려내는 거니까 그거는 고통의 삶을 은폐하고 실제 삶을 왜곡하는 거니까 그건 가짜야. 그냥 고통을 고통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가 보기에 비극은 아폴론적 개별화의 원리를 통해 부조리한 세계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기도 하고 이 개별화의 원리라는 건 우리가 이 세계를 자꾸 들여다보고 이 세계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세계를 도저히 이 복잡한 상태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나를 분리하고 남을 또 분리하고 체계를 잡고 질서를 만들어서 세계를 마치 이해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물이 뭐냐고 하면 아폴론적 원리는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뭐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는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실체의 물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질서정연하고 이해한 것처럼 만드는 거지. 이게 이제 개별화 원리라는 건데. 그러면 세계가 좀 이해하고 견딜 만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일종의 이 세계로부터 자기를 분리해서 관조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이 사회가 정치적 혼란을 막 겪고 있고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일제 강점기가 시작하고 할 때도 그 안에 내가 산다고 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 한 걸음 뒤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거는 어떤 원리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학문적으로 대상화하고 나를 여기로 분리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방식. 그러면 담담하게 학문적으로는 이해하는 것 같지만 니체가 볼 땐 그거는 이 세상을 제대로 보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렇게 객관적인 자리로 나를 분리해낼 수 있는 것은 머릿속에서나 그런 것이지 실제는 아니잖아. 우리는 이 부조리한 세상의 일부지 내가. 세계의 실상인 근원적 일자와 하나가 되려는 디오니소스적 도치를 통해 고통을 주는 세계와 고통을 받는 자기 구분을 잠시 무화시킨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방식인데 이게 세계는 고통인 거 그냥 보여줘 그대로 보여줘. 그럼 너무 고통스럽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번에는 평소로 들어가는 거죠. 선생님도 이 부분이 내가 정확하게 독해를 하고 있는가, 어, 약간 그 선생님도 이제 선생님한테는 선생님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걱정되긴 하거든. 어떻게 좀 비유적으로 선생님이 이해를 했냐면, 선생님이 이제 복싱을 좀 오래 했는데, 복싱은 다가가면 이제 서로 때리고 맞느라고 이제 정신이 없는 스포츠잖아. 막 다가가면 막 맞는단 말이야. 이게 몰입이 어떤 대상과 거리를 좁혀서 이 고통으로부터 다가가는 방식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분리하는 거예요, 이 세계로부터. 멀어지면 주먹이 날라오지 않는 세계가 있지. 이게 이제 그 디오니소스적인 개별화의 원리라면 또 하나 방식은 이 주먹이 날라오는 이 주먹을 하고 있는 사람 곁에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끌어안는 거지. 그러면 또 안 맞잖아. 이 세계랑 부조리한 세계랑 나랑 하나니까. 이렇게 비유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기는 했는데, 음,
그럴듯한 유추인 것 같기도 하고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 내가 맞는 판단을 하는 건지. 그런데 어쨌든 이 세계를 잘 보면 관조는 뭐야? 거리를 두고 담담하게 보는 아폴론적인 것과 몰입, 그 세계로 완전히 들어가 세계와 분리되지 않는 완전한 도취의 상태. 우리 뭐 야구장에 가서 다 같이 하나 이글스를 막 이렇게 소리를 외치고 뭐 최강 하나를 팔에 외치고 이러면서 이 하나가 된 콘서트장이라든지 아니면 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완전히 몰입이 돼서 아니면 군대 수천 명이 다 같이 뭐 이렇게 격리를 하고 막 걸어간다든지 이 제식 이런 것들 통해서 한 세계와 내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런 몰입, 이 디오니소스적 몰입이거나 아니면 세계를 대상화해서 내가 멀찌감치서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이렇게 담담하게 거리를 두고 보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의 예술이 있다는 거고 이 두 가지 방식이 고통스럽고 부조리한 이 세계를 그나마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서 니체가 제시하는 거지. 이게 예술이지. 어떤 예술은 완전히 몰입하지. 그러니까 김소월 시인의 시를 봐도 1920년대 김소월 시인의 시도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막 이렇게 이 고통에 완전히 이제 그 몰입해서 막 이렇게 격양된 몰입을 보여주는 시가 있는 반면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이런 식으로 아주 담담하게 세계와 거리를 두는 그런 방식의 노래가 있는 거, 예술이 있는 거지. 또 판소리 같은 경우에도 판소리 공연을 이렇게 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계를 설명하는 질서정연하게 이 서사의 이 줄거리나 인물이 왜 이러는지 설명하는 안일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완전히 그 어떤 대상에 몰입해서 아이고 아버지 아직 뭐 눈을 못 뜨셨어 뭐 이렇게 하는 이 세계로부터 이 감정이 완전히 파고 들어가는 그런 창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대상으로부터 객관적 거리를 두고 이 이성적인 아폴론적인 설명을 하는 것과 완전히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서 이 세계와 몰입하고 빠져들어가는 또 혹은 몰입을 유도하는 그런 창의 방식 아니면 너희가 뭐 이거 너무 옛날 그 애니메이션이긴 한데 에반게리온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을 아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일본 안노 히데아키라고 하는 가이낙스 회사의 이 명작인데 이것도 좀 떠올랐거든. 지금 그 사도라고 하는 괴물이 이렇게 나타나면 에반게리온이 출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싸우는 거대한 괴물 이걸 특촬물이라고 하는데 고질라 나오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데 얘가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면 얘가 AT 필드라고 하는 방어막을 친단 말이에요. AT 필드 전개 이렇게 오타쿠들이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게 개별화의 원리라고 보이는 거죠. 아폴론적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에는 남과 대립하고 남과 부딪히고 갈등하는 것 때문에 난 너무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하는 거야? 방어막을 치는 거지. 거리를 두고 단절하고 나는 나, 너는 너. 너의 고통의 세계가 나한테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너로 인해서 고통받고 너는 나로 인해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선인장 끌어안기에서 끌어안지 않는 거지. 서로 다하면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립하다가 어떻게 이게 LCL 용액인데 얘가 되면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설명이 좀 있는데 어 이게 디오니소스적 근원적 일자로 돌아가는 것을 상징한다고 보는데 개별자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 모든 생명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서로가 분리되어서 대립하기 때문에 힘드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가 모두 하나의 덩어리로 그냥 다 무화돼서 한 덩어리로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 이거를 이제 인류 보완 계획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일본의 서브컬처 문화라고 하는 이 그 애니메이션 아주 뭐 몇십 년 된 그 시리즈인데 이 안에 이런 생각들을 사실 담고 있는 거거든. 사람들이 개별자로서 살아가고 개성을 갖고 우리가 다른 삶들 살다 보니까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어 너무 괴롭고 소외되고 아프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니까 그냥 이 개별자로서의 모든 이 의지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냥 한 덩어리로 되자. 그러면 대립이 없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 양극단이지. 아니면 이제 유학의 이 공자맹자의 사상에도 예양론이라는 게 있는데 예는 우리 예의 같은 거 있잖아. 예의 예절. 이거는 분리란 말이야. 분리. 너와 나는 신분이 다르고 너와 나는 어른과 아이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질서를 부여하는 거거든. 장유유서, 부부유별 뭐 이런 거, 분신유의 자꾸 이렇게 구분해서 각각의 몫을 하라는 거예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자신한테 주어진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임금은 임금, 신하는 신하의 본분이 있어. 분리해서 각자의 일을 해라. 이런 게 예절이지. 손 넘지 마 이거잖아. 이게 아폴론적인 개별화의 원리라면 악은 이것은 합일하는 거지. 하나 되는 거지. 우리가 다 같이 애국가를 부른다든지 다 같이 뭐 과거에는 세종대왕 때는 용비어천가 부르면서 같이 이렇게 춤추고 했겠지. 그러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라는 것,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음악. 이런 것들, 이게 그 니체가 얘기하는 이 분리와 개별화라고 하는 관조적인 질서를 보는 아폴론적인 예술. 그리고 아폴론적으로 세계의 고통을 피하는 방법. 그게 아니라 이제는 반대로 보자면 디오니소스적으로 세계와 완전히 몰입하고 세계와 하나가 되는 방식으로 내 자아와 이 세계의 자아가 분리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이거 양쪽이 진짜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혹은 심지어 이런 일본 오타쿠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것 물론 이 가벼운 사상은 아니지만 이런 것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간조와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담담하게 보는 그리고 몰입하는 것을 리듬, 운율로 삼아 춤출 수 있는 삶이 좋겠다. 울면서 동시에 웃으면서 이거 되게 어렵잖아. 그지? 우리는 마치 한번 어떤 일이 잘못되면 이 세계가 망가져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 같은 기분에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이생망 이렇게 얘기하잖아. 어, 헤르만 헤세의 여러 그 명언들 중에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 명언이 있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인생을 망치려면 세상을 한없이 진지하게 보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 집중해서 세상을 잘 이렇게 보면 세상은 비극이고 내 인생은 망했지.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그래, 이 고통은 당연한 거고, 이 고통은 나한테, 어, 뭐, 익숙한 것이고 또 오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번에 내가 실패했지만, 이 실패를 바탕으로 좀 더 낫게 개선하지 뭐. 내가 한 번 실패했다고 내 삶 망하지 않아. 나 한 번 창피하고 엄청난 더러운 일 겪었어? 힘들지. 그렇지만
내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수는 없어, 그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 그 울면서 슬픈 일 있으면 울어야지 뭐 어떻게. 그런데 동시에 웃을 수도 있어야지. 웃으면서 웃고 웃으면서 울고 울면서 웃고. 선생님이 그 어른하고 아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뭐 선생님도 이제 뭐 스스로 아이 같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래도 내가 좀 어른 됐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울 만한 일이 있어도 웃을 수도 있는 사람인 거. 내가 뭔가 슬픈 일이 있다고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다 때려치고 에라 모르겠다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 건 그거는 미성숙, 약한 사람. 힘들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어, 한편으로는 그것들을 또 동력으로 삼아서 일어나서 자기가 갈 길 걷는 사람. 이게 어른.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 꾸역꾸역 걷는 거 아니고 춤추는 거. 울면서 동시에 웃으면서 춤출 수 있는 경쾌한 발목을 가지려면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가벼워져야겠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이것의 원전을 예전에 한번 이렇게 계속 공부하면서 읽은 기억이 있는데 이번 박창국 교수 버전의 책으로 지금 이만큼 몇 퍼센트냐 20% 정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니체의 그 사상을 아주 전폭적으로 받아들인 여러 작가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니콜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이 있어. 선생님의 인생책 중에 하나인데 어, 이거를 이제 영화로 만든 영화는 못 봤어. 선생님이 이렇게 스틸컷은 이렇게 봤는데 이 사람이 조르바인데 니체의 초인 위버맨시가 있다면 이 조르바. 조르바는 그냥 뭐 탄광 사업 하다가 탄광이 망해도 술 마시고 해변에서 춤출 수 있는 사람. 어. 니체 자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나는 오직 춤출 줄 아는 신만을 믿으리라. 우상의 황혼, 모든 좋은 것은 가볍고 모든 신성한 것은 경쾌하게 달린다. 자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날아올랐을 때 나는 나의 중력의 영, 중력의 영은 나를 자꾸 이렇게 지상에 붙어 있게 만드는 뭐뭐 해야 한다 같은 게 중력의 영이야. 나의 등에 올라타서 나를 낙타처럼 부리려고 하는 세상의 정상이라고 하는 너 미친 거 아니야? 정상적으로 살아야지. 남들 하는 대로 살아야지.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모든 명령들 그것에 대항하는 자 춤추는 자가 되기 위해 나는 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춤추지 않은 날을 잃어버린 날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단하의 웃음도 깨우치지 못하는 모든 진리를 거짓이라 불러야 한다. 니체는 춤추지 않는 날은 허무하게 산 날, 버린 날, 그리고 웃음을 유발하지 않고 우리를 웃기지 못하는 진리는 가짜. 진지한 삶, 옳은 삶. 그래서 한없이 무겁게 우리의 욕망을 붙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춤추지 못하게 하고 웃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가짜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니체의 방식은 나를 춤추게 하는가, 그리고 나를 웃게 하는가. 춤추고 웃게 하는 것은 진짜고, 춤추지 않은 날 못하게 하고, 웃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짜. 중력의 영. 나를 땅바닥에 붙게 만들고, 날아오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발로만 춤을 추는 것이 아니다. 머리로도 사상으로도 말로도 춤을 출 수 있어야 한다. 이 춤이 예술이겠지. 어, 실레노스
이 늙은 사티로스를 통칭하는 이름이라는데 실레노스가 보이고요. 여기 사티로스가 있잖아요. 이게 아래는 염소, 뿔도 달려 있고 디오니소스의 시종이고 현자. 아까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반은 사람이고 반은 동물인 것. 이것이 이 비극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그 정신이 담겨 있는 어, 자연과 인간의 분리되지 않은 세계의 하나로 이렇게 몰입하는 디오니소스적인 그런 상징이라는 점, 이런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내 삶에 예술을 드릴 때라고 하는 이 책이 너희한테는 어떻게 읽힐지 사실은 진짜 궁금하거든. 근데 각각의 수업 시간에 뭐 물어보고 이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니체가 너희한테는 니체 원전이 너무 좀 어려우니까 좀 쉬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려고 했던 거고, 음, 니체의 사상을 소설로 잘 풀어낸 작가가 헤르만 헤세고, 너희 중에는 이제 데미안 정도를 읽은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내년쯤에 시다르타라고 하는 이 작품이 요즘 워낙에 그 회자가 많이 돼서 이거를 같이 한번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입시생들한테 고통스러운 이 입시의 수레바퀴를 얘기하면서 수레바퀴 안에서 아니면 68 혁명의 성경책이라고 불리는 황야의 일이, 유리알 유시라든지 기회가 되면 이 헤르만 헤세의 이런 어떤 길지 않은 장편들을 좀 읽다 보면, 아니면 그리스인 졸바 같은 책도 좋고, 그러면 니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인물로 잘 형상화하고 니체의 생각을 소설로 잘 표현한 작가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책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 시간 광고를 하고 예고를 하고 수업을 마칠 텐데요. 리사 펠드먼 베렛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뇌과학자가 쓴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음, 우리 영어로 이렇게 강연하는 테드에서도 굉장히 어, 인기 있는 그 강연자로서 이렇게, 어,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고, 음, 선생님도 이 책을 보면서 우리의 감정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걸까? 뭐 이렇게 뭐 동해에서는 칠정이라고 해서 히로에락 애호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온갖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감정들은 어떤 걸까? 음, 이 책이 총 이제 4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음 시간까지는 전체의 절반 2부까지 읽어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책이 조금 이렇게 두껍고 과학책이어서 이렇게 손이 잘 안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앞쪽에 1권 정도에서 하는 얘기들에 집중하다 보면 1부, 2부로 넘어가는 것은 되게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지더라고, 선생님 경험에 비추면. 그래서 이 책이 좀 아마 올해 읽는 책 중에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지 않을까? 좀 읽기에. 하지만 우리가 지금 너희들도 그렇고 뭐 선생님도 그렇고 어, 이게 감정들이 자기를 괴롭힐 때가 있잖아. 나는 왜 이런 감정들이 들었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감정 때문에 내가 또 속상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이니까 겪고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감정은 뭐길래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즐겁게 하기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희망을 갖고 살게도 하고 이 감정은 뭐지? 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지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이 감정을 어떻게 잘 다루면서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선생님은 이거는 굉장히 그런 좀 실용적인 목적으로 읽은 책이고, 실제로 그렇게 상대의 감정에 대해서 혹은 내 감정에 대해서 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에 되게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해서 좀 어렵지만 선생님이 해설을 해가면서 함께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2주 동안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책은 썸머신 몸의 달과 육펜스인데 이 책은 그냥 재밌는 책이야. 일단 재밌게 읽고 그 안에서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이 책은 뭐 금방 읽히지. 두껍지도 않은 책이고. 그 다음에 고미숙이라고 하는 고전 해설하시는 평론가인데 현자들의 죽음이라는 너희하고는 좀 이렇게 죽음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우리 병아리 같은 친구들인데 그래도 인간에게 죽음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잖아.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어, 다양한 현명한 사람들, 아인슈타인이라든지 혹은 부처 혹은 뭐 등등의 소크라테스 등등의 사람들이 어떤 죽음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그 진행해 왔는지 현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뭐 웰빙도 있죠. 웰다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 그래서 어, 진정한 좋은 죽음은 어떤 걸까? 인간의 삶은 어쩔 수 없이 누구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실존의 문제에 부딪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죽음이 있을 수 있나? 과연 이 아주 위대한 존재들은, 현자들은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 이런 것들을 어, 보여줄 수 있는 책이고, 작년에 충남도서관에 고미숙 작가가 이 책으로 강연을 왔었어. 그런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붙여서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 어쨌든 이 책을 작년에 읽었는데 선생님도 어, 좋은 느낌이어서 어렵지 않고 그래서 너희들과 같이 나누려고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고요. 어,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시험 빡세게 준비해가지고 100점 맞자. 나머지 1학년 친구들 한자 꼼꼼히 잘 외우고 진짜 이렇게 한자가 잘 안 늘면 주말에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 늘거든. 선생님하고 같이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하기 바랍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 그래, 재영아. 안녕히 계세요. 야, 안녕히 계세요. 그래, 그래, 세요. 그래.